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자, 이게 웬 함성 소린가? 아이러브 풋볼 24번째 이야기. 저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1부 이상윤 박문석의 원투패스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놀라셨죠? 깜놀. 박문석 위원님. 아, 되게 부담돼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오늘 그 아나운서 지망생 분들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이상윤 박문석 위원님들 그 팬분들이세요. 뭐 또 억지로. 야, 그러지 마. 왜 그래? 처음 들어오자마자 모르는 척하더라고. 하물며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이 아니라 몰라. 예, 아무튼 우리 그 지망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혹시 뭐 두 분께 궁금한 점이 있나요? 네, 뭐 방송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물어보셔야지. 네, 그 이상윤 위원님 예. 처음 뵀을 때부터 방금 이렇게 웃으셨거든요. 어. 원래 모습이 이러신 건지. 아, 그러니까 텐션이 왜 이렇게 높냐,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아, 근데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 형이 내성적이었다고요? 내성적이었다고요? 아, 너 정말 내성적이었어. 형 방송 이상하게 하시네. 아, 진짜로. 아, 네.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는데 방송하다가 방송하니까 이렇게 틀려지더라고요. 부산은 자갈치죠 한번 또. 부산은 자갈치죠. 철판 깔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 쉽게 안 배워? 네. 우리 친구분. 저는 박문성 해설위원 정말 짠 거예요 하나씩? 아닙니다. 박문성 해설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예, 싶은데 뭐 라디오나 다른 프로그램 보면 연기도 가끔 하시던데 나름 그 명연기의 비결이 뭔지. 연기 비결. 명연기 무슨? 아유, 형 나한테 질문한 거.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갈망과 갈증이 있으면 합니다. 근데 옷이 왜 이렇게 찢어졌어요? 오다 넘어져서. 적당히 찢지 너무 찢어졌네. 아, 요즘 또 저게 대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좀 찢지. 자, 지난주 승부 예측 이후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펠레의 기운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 좀 전달되기 리버풀을 예상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친구들 와 있는데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 하나, 둘, 셋. 손을 들어주세요. 일단 그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리버풀은 아십니까? 예. 비틀즈가 나온 도시. 혹시 그러면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 오, 마이 토트넘. 야. 제가 봐서 너무 국뽕들이야. 국뽕들이야. 손흥민 없었으면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요. 손흥민을 응원하는 우리 친구들이고요. 팟빵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리버풀의 2대1승,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네요 하셨고요. 자랑스런 북팬님, 토트넘 1대0승, 으뜸번님께서는 승부차기 끝에 리버풀 4대3승, 검붉은 자존심님은 승부차기 끝에 토트넘 승, 부철 호날두 승부차기 리버풀 5대4승, JSN0989번님 3대1 토트넘 완승, 코라 탄탄탄님 토트넘 2대1승, 담닝님 2대1 리버풀 승, 무한매력 빛형진님께서는 승부차기 토트넘 5대4승 하셨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무정 0945번으로 문자 그리고 팟빵 아이러브 풋볼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예측해 주시면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상윤 해설위원님이 선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둘이요? 예. 진짜로? 저도요. 예. 네. 이 문자와 댓글 그리고 우리 그 방청객 오늘 오신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국뽕들이 많네요. 국뽕이죠. 예.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 챔피언스 리그 예측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 너무나 서로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 팀끼리 붙었기 때문에 서로 좀 모르면 변수가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너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팽팽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되게 신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되게 화끈한 경기, 왜냐하면 토트넘이나 리버풀이나 다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어서 예. 그렇게 예상도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너무 잘 알아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팀 다 했잖아요. 예. 정말 축구 올 시즌 대박 쳤잖아요.
잘했죠. 경기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토트넘도 마찬가지지만 리버풀은 워낙 경기력이 항상 꾸준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도 조금 더 뭔가를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맞짱 뜨는 거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축구, 야 이런 게 축구다. 예. 지금까지 잘 보여왔지만 결승전에는 정말 팬들이 원하는 정말 대단한 경기. 두 팀이 만나면 대단한 예. 경기를 할 예, 것이다. 예. 그런 경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유럽 축구 결산입니다. 유럽 축구 결산 키워드 베스트 3 준비했는데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EPL 전성시대입니다. 챔스 유로파 결승에 EPL 4팀이 맞붙게 되거든요. EPL 전성시대란 말 동의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에서 결승전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유럽에 있는 축구 리그가 한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넘는데 결승전을 하나의 리그가 이렇게 다 그것도 유로파 리그와 챔스를 다 같이 가버린 거예요. 예. 이런 그 전에 좀 그것도 아스날이 결승전 올라갔잖아요. 마이 왜 아스날이. 갑자기 또 아스날을 이렇게 마이 아스날이. 뜬금없이 아스날 얘기해요. 좀 이렇게 좀 흐름에 맞게 왜 그래? 마이 아스날이 올라갔는데 챔피언스리그 아니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저런 건 있어요. 그 유럽 축구의 역사를 보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그 흐름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리그가 5년, 10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우리가 권불 10년을 얘기하는데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950년대에 레알 마드리드가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60년, 70년 이렇게 보면 네덜란드, 독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 세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잉글랜드도 한 10년 전에 잘하다가 한 10년 동안 되게 어려웠었죠. 예. 다시 올라온 거니까 이 흐름이 또 언제까지 갈지는 좀 봐야 돼요. 네. 제가 다음 질문이 그 장기 집권 가능하겠냐? 그래요? 그러면 박무성 위원님 의견대로라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기 집권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저는 뭐 짧게는 몇 년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가 그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전 세계 자본들이 다 집중돼요. 예. 중동 자본, 러시아 자본, 아시아 자본, 예. 그런 자본들이 다 들어오죠. 근데 그러면서 한번 흐름을 빵 쳤다가 그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축구라고 하는 게 흐름의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팀이 하나의 리그가 계속 우승과 1위를 유지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몇 년은 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챔스와 유로파리그 우승팀은 다음에 또 챔스 진출권이 주어지잖아요. 네네. 그 프리미어리그는 원래 4위 팀까지만 챔스 티켓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만약에 토트넘이 리그에서 5위를 한 팀이었는데 챔스를 우승하고 아스널이 6위를 한 팀이었는데 유로파 우승하면 총 6장이 그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미어리그는 최대 5장까지만 챔스에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예. 아무리 많아도 챔피언스리그는 5팀만 갈 수 있어요. 기본은 리그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만 갑니다. 예. 상위 4팀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우승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1위부터 4위 안에 챔스와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나오느냐. 그렇죠. 1위부터 4위 밖의 팀이 챔스와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냐. 이거 좀 달라져요. 예. 예를 들어서 1위부터 4위 안에 팀이 챔스와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 이건 뭐 간단해요. 그냥 4장. 그냥 4장이에요. 근데 이제 밖의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플러스 한 장이 더 들어가는 건데 예. 문제는 이번처럼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이 다 챔스와 유로파리그를 다 우승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6장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근데 이번엔 그 경우는 아닙니다. 그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우승을 다 4위권 밖의 팀이 했다고 치죠. 예. 근데 이번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애석하게도 프리미어리그 4위 팀이 유로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5장이에요. 네. 예. 그럼 우승팀은 일단은 가는 건데 우승팀은 무조건 주는 거고 프리미어리그 그러면 4위 팀이 유로파로 떨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방청객분들은 굉장히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텐션 좀 끌어올려 주시고요. 자, 챔스 전통 강자 레바 민회 몰락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민헨 이 세 팀이 몰락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3연패를 했었던 팀이잖아요. 예. 일단 팀이
이게 완전 예전에 한참 안 좋았을 때 그 모래알 있잖아요. 한참 이게 팀이 안 좋았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팀의 그 심전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뭔가 점점 믿고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전통이 진짜 저는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상은 했는데요.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예상했다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정말 최고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맨시티하고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갔으면 그런 바람을 가졌었는데 또 이렇게 꼬꾸라져요. 리버풀이 또 이렇게 이런 또 시나리오를 쓰는 걸 보면 느끼는 거지만 리버풀 선수들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럽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렇게 잘할 거라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레바민 얘기를 하셨는데 리버풀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버풀하게 지는 거 보고 느끼는 거지만 바르셀로나도 저렇게 이렇게 리버풀한테 무너질 거라는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뮌헨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그 흐름에 그거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면 근데 세 팀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건 공동의 키워드인데 그 몰락을 한 이유는 좀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짧게만 정리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거예요. 호날두라고는 이제 굉장히 큰 이름이 빠지면서 그렇죠. 그거를 대체하지 못했고 예. 바르셀로나는 운이 없었어요. 사실 이건 기적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몰락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는 이미 라리가를 우승을 했고 전력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좀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휘말려 버린 거죠.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 문제가 있었어요. 감독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로베리로 대변되는 로벤과 리베리 이런 이제 그 30대 중후반 선수들을 대체하지 못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세 팀이 몰락한 건 맞지만 이유들은 다릅니다. 기적의 희생양이다. 굉장히 좀 멋진 표현이시네요. 아, 그래요? 희생양으로 말려 들어갔다. 우리 박문성 위원님이랑 같이 방송하면 참 표현들을 잘하세요. 항아리 학설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라고. 이게 장난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몰락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또 이유는 다 다르고요. 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진들. 이제 축구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팬들이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두 가지가 있다. 연예인 걱정과 레바민 걱정. 레바민 걱정. 맞습니다. 레바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팀들은 워낙 저력이 있어서 금방 올라옵니다. 베일은 어디로 갈까요? 베일은 그건 모르겠는데 팀은 떠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베일은 문제가 주급이 얼마인지 혹시 여기 방청객들 계시는데 주급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유럽은 월 단위로 돈을 안 받고 주 단위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주급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제 통장에 꽂히는 거 월 단위. 이거 너무 저렴하다. 꽂히는 거 뭡니까? 오늘 방송 왜 이래? 발리고 꽂히고 아주 월 단위로 돈은 들어오지만 이제 제도 자체는 주급이라고 하는데 베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 선수가 일주일에 얼마를 받을 것 같아요? 9억. 와, 아시네요. 일주일에 9억을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1억을 더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걸림돌이에요. 9억을 주는 일주일에 하루에 1억 얼마를 줘야 되는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못 보내요. 그러니까 레알은 지금 보내겠다고 이미 결심을 섰어요. 오피셜을 띄웠어요. 지단 감독이 난 필요 없다 너. 그랬는데 이 9억을 일주일에 9억을 줄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9억을 감당을 안 되니까 그러면 자 어떤 팀인지 받아줘. 그러면 우리가 그 주급의 절반 이상을 줄게. 이 제안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니네가 베일을 데려가면 넌 3억만 줘 일주일에. 그럼 내가 6억 줄게.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데도 안 받아요. 거기다가 또 맨유의 또 산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맨유 7억이죠. 7억이니까. 맨유도 7억인데 팀에서 해줄 테니까 데려가는데 안 데려가요.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삶이 좀 무상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일주일에 1억씩 그러니까요. 9억 막 7억씩 벌. 우리도 뭐 일주일 1억 벌지 않아? 뭐 그거 그래. 10만 원은 벌지. 자, 그 전통 강호들의 부진과 반대로 신흥 또 강호가 나타났습니다. 토트넘, 아약스를 꼽을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챔스 결승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은 못했던 팀이거든요.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정말 쥐어짰죠. 완전 쥐어짰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포체티노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른 팀으로 가야 돼라고 전력 외로 통보했던 얀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얀센을 스쿼드에 등록을
마지막에 막 너무 지쳐가지고, 없으니까. 예, 너무 네. 없으니까 출전시킬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쥐어 짜서 거기까지 간 거고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 박수 받고 그 챔스 결승전 확정지었을 때 경기장에 엎드려가지고 울었잖아요. 감동이지 감동. 그렇죠. 그리고 아약스도 울었어요. 두 네. 개의 같은 눈물인데 눈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포체티노의 눈물은 내가 해냈어. 그러니까 진짜 레비 봐, 이런 그런 거죠. 거였고 아약스 선수들은 원통에서 울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약스는 정말 멋진 시즌이었어요. 제가 봐선 만약에 2018, 2019 시즌에 최고의 팀을 꼽자면 저는 아약스예요. 너무나 멋졌어요. 그러니까 뭐 결승은 못 갔지만 네덜란드 리그가 한 근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죠. 리그도 그랬고 대표팀도 그랬고 네덜란드 축구가 좀 하약세였는데 근데 이 팀은 참 보면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건 원칙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아래로부터 어린 선수를 키워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예. 처음에 갑자기 어떤 선수를 팡 사와서 비싼 선수를 사와서 이렇게 팀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번에 빛을 본 거잖아요. 어허. 이번에 4강까지 간 친구들 보면 데리우트 19살 맞아요. 선수예요. 예. 그다음 뭐 대형 같은 선수도 20대 초반이고 거의 뛰었던 선수들이 물론 뭐 위에 타디치라든지 블린트라 같은 경험 있는 선수도 있지만 대개는 보면 20살 전후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참 멋있어요.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런 아약스가 유소년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팀입니까? 매우 유명하죠.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팀을 만들 때, 팀을 리빌딩할 때 어린 선수를 키우는 유소년 시스템 건드리려고 할 때 아약스 유스 시스템을 가져와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키웁니다. 잘 돼 있구나. 네, 예. 아주 그 모범이 되는.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 지금 얘기한 토트넘이잖아요. 토트넘, 예. 네,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 짱이죠. 대박입니다. 네, 근데 저기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 야, 손날두가 있었기 때문에 결승전 올라갑니다. 그거는 맞죠. 아, 이거 인정하잖아. 인정하잖아. 제가 오늘 방청객들 다 국뽕이라 그냥 손만 나오면 아주 그냥 네,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그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선수들 안 사줬어요. 근데 저번에도 전 얘기했는데 이 선수들 갖고도 정말 이렇게 결승전 올라간 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 선수들에게 진짜 정말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아약스 있잖아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한테 98년대 제가 5대0으로 졌을 때 제가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의 부활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선수들 뭐 반더베이크 그다음에 대용은 이미 바르셀로나 가기로 했고 데리우트 수많은 좋은 선수들은 다 떠날 거예요. 아, 그렇죠. 다시 이 영광이 내년까지는 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아약스. 예. 이제는 프로가 생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팀이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었잖아요. 이제 선수들 몸값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약스도 좋은 유소년 정책을 펼치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내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을 정말 키워서 그리고 팔고 다시 그 자금으로 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팀마다 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레바민과 같은 팀들은 그런 선수들 사서 잘하는 팀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약스 같은 팀은 셀링 클럽이죠. 키우고 팔아서 팔고. 잘하는 팀이니까 그건 팀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아약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약스 같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팀들이 또 최고의 레벨에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메날두 시대는 언제까지입니다. 현재 축구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포스트 메날두 시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이 네이마르, 아자르, 그리즈만이 이른바 낀 세대가 될지 아니면 메날두 시대를 이끌 주자가 될지 여부입니다. 자, 일단 메시와 호날두 여전히 좀 건재하죠? 일단은 메날두의 시대가 더 갈 거냐 좀 간다 봅니다. 더 갑니까? 더는 이 친구도 좀 더 갈 거라고 봐요. 참 대단한 건 올 시즌도 느꼈지만, 그러니까 둘은 일단은 확실히 인간계는 아닌 것 같아요. 신이죠. 네, 신계 같은데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보면 이 친구가 활동량 갖고 경기를 하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당 뛰는 게 보면 7에서 8km 정도밖에 안 뛰어요. 예.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한참 뛸 때 12에서 13km를 뛰는데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예. 뛰면서도 신기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메시를 보면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지금의 그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천재적인 재능으로 공을 차는 선수이기 때문에 30대 중후반까지도 그렇게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고. 더 간다. 호날두는 자기 관리죠. 예. 아직도 뭐 20대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골을 넣으면 옷을 벗잖아요. 예. 왜 옷을 벗을까 싶긴 한데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한데 부럽더라고요. 자기 관리의 표본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아자르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자르와 그리즈만은 사람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메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형님의 얘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이 세대들이 진다면 메날도의 시대가 진다면 음바페. 네, 혹은 네이마르 정도. 아자르와 그리즈만은 나이라든지 이런 고려할 때는 좀 그렇다고 좀 보고요. 근데 어쨌든 음바페가 저도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 아까 예. 저 메시하고 호날두 얘기했잖아요. 예. 메시는 천재성이잖아요. 우리 박문성 천재죠. 저는 호날두죠. 예. 연습벌레죠. 야 인정 못해? 야 너 좋은 말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맥락이 없다는 게. 아니 무슨 아니 이 방송을 본인 자랑하려고 나오는 왜 거예요. 그래? 예. 아 근데 정말 위원님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 열심히 하죠. 예. 열심히만 하는데 뭐 어쨌든 박문성 해설위원 얘기하는 거 보면 열받아요. 천재. 천재예요. 예. 아 방송 못 하겠네 진짜. 자 오늘은 유럽 축구 전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벌써 리그가 좀 끝난다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벌써 다음 해가 기다려집니다. 두 분은 당분간 좀 어떤 일로 생업을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여기서 K리그 있어요. 아 K리그. 아 K리그 자존심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형님이랑 저랑 K리그 현장 중계를 다. K2죠. 예. K2죠. 막판에 이렇게 화해를.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줄여볼게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네네. 네 성공하시길. 아 근데 되게 죄송해요. 이게 알아요? 방송을 막혀도 되는 거라는 게. 아나운서 지망생인데 아 이렇게 하면 아나운서 되나? 아니 근데 있잖아요. 방송을 이제는 너무 딱 정해져 있는. 아 형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뭐 빼야 방송은 말이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아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꼰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있습니다. 꼰으로 아 시작하는. 꼰대? 아니 꼰대 절대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시아 씨 안녕하세요. 네, 하영 씨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간단한 퀴즈로 카운터 어택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시아 씨, 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어느 팀인지 아시나요? 아, 하영 씨, 저 카운터 어택의 박시아예요. 아, 그럼요. 당연히 알죠. 맨체스터 시티가 작년에 이어 이번 시즌도 EPL 최전상에 올랐잖아요. 오, 맞습니다. 역시 축자랄이시네요. 네. 이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최종 승점 98점을 확보해서 2위 리버풀보다 1점 앞서며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최종전까지 숨막히는 경쟁을 펼친 두 팀인데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이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8-2019 시즌 EPL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와 펩 과르디올라 감독. 아, 역시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라리가 우승팀은 일찍이 FC 바르셀로나로 확정됐고요. 세리에 A 우승은 유벤투스가 차지했죠.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은 PSG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해외 리그 우승팀이 정해진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네.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1위 바이에른 뮌헨과 2위 도르트문트의 승점이 2점 차밖에 나지 않아서 최종전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네,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도 흥미진진하네요. 네. 과연 어느 팀이 우승컵을 차지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영 씨, 네. 우리 손흥민 선수의 훈훈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요즘 아주 핫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이 끝난 직후에 그라운드 위에서 결승 진출을 기뻐하며 토트넘 동료들의 자녀들과 놀아주는 영상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이들의 배를 간지럽히고 또 악수를 하고 볼을 문지르고 두 팔로 아이를 하늘 높이 들어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왜 요즘 말로 눈에서 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정말 훈훈했습니다. 이 한 해외 유명 축구 SNS 계정인 433에서는 어떻게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글과 함께 이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현재 영상 조회수가 480만을 기록 중이고 114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도 영상 봤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쵸.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막 퍼졌습니다.
그런데 시아 씨, 네. 오늘은 K리그 소식 대신 새롭게 바뀌는 경기 규칙을 들고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파주 NFC에서 국제축구 평의회 총회에서 도입한 새로운 경기 규칙을 설명했는데요. 새롭게 도입된 규칙 중 눈에 띄게 달라진 4가지 규칙들을 들고 왔습니다. 네. 먼저 1m 이상 떨어져 있어 주실래요? 입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팀이 3명 이상의 선수로 수비벽을 만들 경우 공격팀 선수는 수비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네. 이는 벽을 세우려는 수비수들과 벽 사이에 틈을 만들려는 공격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이 시간 지연과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프리킥 상황에서의 몸싸움을 보면서 선수들이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툼도 최소화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프리킥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두 번째 규칙은 뭔가요? 그 전에 하영 씨. 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의 마라도나, 2009년 유럽 월드컵 플레이오프의 앙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의 수아레즈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혹시 신의 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의 손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죠? 국제축구평의회는 핸드볼 반칙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 손이나 팔을 이용해 직접 상대 골문에 득점을 했다면 우연일지라도 무조건 반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공을 건드린 것이 아니더라도 공격 상황에서 공격팀 선수가 손으로 볼을 건드려 득점할 경우 득점은 취소되고 상대팀에게 프리킥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결정은 축구 경기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고의적인 핸드볼 반칙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비 상황에서는 핸드볼 반칙이 어떻게 적용되죠? 수비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비 동작에서 손 또는 팔이 그 선수의 어깨 높이보다 위로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건드렸을 때 반칙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넘어질 때 땅을 짚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정하고 반칙 상황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동안 핸드볼 반칙이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축구의 기본 가치인 페어플레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규칙은 카드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제는 감독과 팀 임원들도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퇴장 조치를 내릴 때 카드가 아닌 언어로, 구도로 지시를 내렸잖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감독과 팀 임원들에게도 카드를 내보이며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때 만약 반칙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감독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럼 코칭 스태프, 즉 벤치를 향해서도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는 장면을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국제축구평의회가 공정한 판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보이네요. 새로운 규칙과 함께 축구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는데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바뀐 경기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5월 24일 폴란드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그리고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에서도 이 규칙에 따라 경기가 운영되고요. 2019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의 경우 8강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즌 중인 K리그의 경우 올 시즌까지 현행 규칙을 유지하고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규칙과 함께 새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네, 기대됩니다. 개정된 규칙과 함께 시작되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과 프랑스 여자 월드컵,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구체화하고 논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국제축구평의회처럼 저희도 매주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러브 풋볼 3부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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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피파 U20 남자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회가 어느덧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네.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어떤 대회입니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해서 2년마다 열리는 청소년 축구 대회입니다. 각국의 20세 이하 남자 대표팀이 참여해요. 예. 이번 대회는 폴란드 루블린 등 6개의 도시에서 진행되는데 현지 날짜로 5월 23일부터 조별리그가 시작되고요. 예. 6월 15일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24개 국가가 4팀씩 6조로 나뉘어서 조별 예선을 펼치고요. 조 3위 와일드카드 방식을 적용한 16강 토너먼트가 펼쳐집니다. 지난 2017년 대회 때는 대한민국이 16강까지 아하. 진출했었죠. 기억납니다. 네. 그 이승우, 백승호가 골도 넣고 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만난 대회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결과가 어땠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단 조별 예선에서 예. 2승 1패 5득점 2실점을 기록했어요. 음흠. 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 2대 우승한 팀이죠. 예. 잉글랜드에게 0대1로 패하기는 했지만 앞선 두 경기, 그러니까 기니전에서는 3대0으로 이겼고 그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아, 이거 네. 그거잖아요. 그 백승호 선수가 마라도나 맞습니다. 네, 그 세레모니 한 거.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16강에는 좀 쉽게 올라갔어요. 음. 예,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 없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기세를 잘만 타면은 뭐 8강, 4강까지 한번 올라가 볼 만 맞습니다. 하지 않겠나. 예. 그런 전망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하고의 16강 경기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좀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대3으로 패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예. 네. 대회가 2년마다 개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이번 대회는 어떤 유망주들이 네. 출전을 했냐 네. 이건데 이번엔 어떤 선수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뭐 21명의 명단을 한번 쭉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청취자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선수들도 있을 테니까요. 골키퍼의 박지민, 이광현, 최민수 선수, 예. 수비수 김주성, 김현우, 이규혁, 이상준, 이재익, 이지솔, 최준, 황태현 선수, 예. 그리고 미드필더 고재현, 김세윤, 김정민, 박태준, 이강인, 정호진 선수, 공격수는 엄원상과 오세훈, 그리고 전세진, 조영욱 선수까지입니다. 예. 이게 어릴 때부터 발을 맞춰온 선수들의 해외파 선수들까지 가세하면서 꽤나 괜찮은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명단 보니까 딱 한 명이 눈에 띄는군요. 네. 이강인 선수. 이강인 그렇죠. 선수. 네.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합류했잖아요. 네. 네네네. 예. 일단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했다는 거는 우리 대표팀한테는 뭐 천군만마 같죠. 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합류한 것. 그 이상으로 전술적인 면에서도 좀 큰 보탬이 될 거다. 예.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청소년 월드컵을 비롯해가지고 이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항상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유럽 팀을 상대로 했을 때 늘 그 피지컬을 앞세운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중원에서 볼을 지키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역습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뻥축구 이런 축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과를 못 냈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중원에서 볼을 지켜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정말 필요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이강인 선수가 출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반갑죠. 네.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강인 선수를 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얼마만큼 뭔가 미드필드에서 키를 쥐고 우리가 계획했던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좀 큰 재미 요소가 될 거다. 또 네, 공격진도 그렇게 보고 되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예, 포진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이강인 선수의 장점 저번 시간에도 말씀 주셨는데 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침착함이죠. 그래서 네. 오늘 방송도 이렇게 침착하게 오늘도 침착한가요? 늘 침착한 우리 이슬 평론가. 네네네. 저는 이번에 알게 된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최민수 선수죠. 성대모사까지. 예, 설마 이거 네. 성대모사 가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았어요. 그 독일명으로 온 케빈 하르 어떤 선수입니까?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를 둔 복수 국적의 2000년생 선수입니다. 아하.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성장 중이에요. 예.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익숙한 구단이잖아요. 음. 넓은 시야와 발밑, 이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다만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서 경기 중에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해요. 예. 작년에 언더19 챔피언십에도 참가를 했는데 1차전에서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요 수비진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실점을 하고 예. 2차전부터 이광현 선수에게 선발을 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훈련을 할 때면 누구보다 목소리를 많이 내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출전 기회가 오면 100%를 보여주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고요. 든든한 수문장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고요. 네. 한 명이 안 보여요? 네. 정우영 선수가 빠졌나요? 그렇죠. 예. 네. 정우영 선수가 사실 우리 기대주였잖아요. 그럼요. 이강인 선수와 함께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다는 자원인데 이 선수를 차출을 하기 위해서 이 정종용 감독이 직접 구단을 찾아갈 정도로 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명단에 들었다가 12일쯤에 이 미넨 측에서 차출 불허 의사를 좀 최종적으로 보내왔어요. 지금 미넨 2군 팀이 독일 4부 리그 바이에른 지구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구 우승팀인 그 볼프스부르크 2군하고 이 3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마지막 그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우영 선수가 그 팀의 핵심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미넨 팀에서는 U20 팀에 보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중요한 또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승격을 해야 되니까. 네, U20 대회는 이제 의무 차출이 아니기 때문에 구단에서 막으면은 사실 차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정우영 선수의 차출이 불발이 됐는데요. 그 선수의 대체 선수로는 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규혁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왼쪽 윙백에서 뛰는 선수인 만큼 이 측면에서 좀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못 본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경기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U20 대표팀 대회를 앞두고 평가전 열렸잖아요. 네. 결과 어땠나요? 지난 3월에 스페인 전지훈련간에 유럽 팀과 2차례 친선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U20 대표팀을 상대해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이 팀이 작년에 UEFA 19세 대회에서 4강에 들었던 강팀임을 고려하면 나름 선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졌던 프랑스 대표팀, U20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1대3으로 졌습니다. 프랑스는 그 파리 생제르맹의 슈퍼 유망주죠. 무사 디아비 선수. 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었고 대한민국에선 정우영 선수가 프리킥 득점을 올렸는데 정우영 선수의 부재가 다시 한번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FC 서울 2군 그리고 수원 삼성 2군과 테스트 경기를 진행했고요. 서울 2군과의 경기는 김주성, 엄원상 선수의 득점으로 2대1 승리를 하고 수원 2군과의 경기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자, 뭐 물론 몇 차례 친선전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력은 어땠습니까? 뭐 일단은 그 친선 경기에서는 베스트 멤버가 풀 가동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력을 온전하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전통적인 장점인 측면을 활용한 빠른 윙 플레이. 그리고 기동성 이런 장점들은 충분히 지금 발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여전히 이 유럽 강팀들의 그 압박을 받을 때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선에 가면은 그런 압박들이 더 강해져요. 그 압박이 강해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볼을 못 지키게 되면 역습을 못 나가요. 그러면은 결국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기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뭐 이강인 선수라든가 김정민 선수 이런 선수들을 빨리 대표팀 조직에 좀 녹아들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본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남겨지는 과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강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4월 말부터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는 좀 팀에 녹아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조별리그 F조 대한민국의 경기 일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 5월 25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한국 대 포르투갈 그리고 5월 25일 수요일 새벽 3시 30분에 한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6월 1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한국 대 아르헨티나 경기가 열립니다.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야 포르투갈하고 아르헨티나 있는 거야? 조편성이 조금 힘들죠. 맞습니다. 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하면 괜히 호날두, 메시가 다 있는 것 같은데. F조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전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죽음의 조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세대가 강해요. 그 포르투갈 하면 원래 91년도 그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렸던 피구 세대 그때가 정말 강했던 그 세대라고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디오고 달롯도 있나요? 최고죠. 웨스트햄의 뭐 메사케추, 뭐 올버햄튼의 후빙 비나그레 이런 선수들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들인데요.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 포스터 호날두라고 불리는 벤피카의 주앙 펠릭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전 유럽에 통틀어서도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선발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좀 다행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해외파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국 리그 최고의 유망주들이 대거 포함이 된 정예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명문 그 리베르 플라테의 기대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티아고 소사 선수. 이 선수를 비롯해서 올해 초 남미 20세 이하 선수권 대회에서 맹활약했던 미드필더가 있죠. 예. 예, 그 마론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190cm대의 장신 공격수인 가이치 이런 선수들이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팀이 과거만큼 그렇게 화려한 멤버를 자랑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 그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신을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도 잘하고 그 단신 빠른 선수들을 이용한 뭐 기동성을 앞세운 역습도 잘하고요. 예, 그런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또 짜임새가 있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수비가 조금 불안한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두드러지는 선수도 없고 우리가 전력상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쉽다. 쉽다라기보다는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공전은 우리가 필히 이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겨야겠네요. 그리고 네,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 중에 한 팀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객관적인 전략만 놓고 보면 우리는 냉정하게 3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원래 이런 방송 나오면 2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통 아까 이야기하는데 그 일부에선 국뽕이 넘쳤잖아요. 아, 예. 네. 네. 뭐 근데 사실 그 1, 2와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예. 우리나라도 충분히 황금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충분히 발현을 한다면 그래도 2위까지 노려볼 수는 있다. 또 분석만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냉정한 이수열 평론가 오늘도 역시 침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자, 이렇게 2019 피파 U20 남자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월 25일 저녁 10시 30분 포르투갈전이 펼쳐지니까요. 또 우리나라 포르투갈 하면 2002년 월드컵 생각납니다. 네. 네, 반드시 좀 좋은 성적 거둬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네.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